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희영입니다. 자, 이번에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2권하고 3권입니다. 1권은 역학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어제 했고요. 2권, 3권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공중보건학 기본 베이스 없이 바로 이걸로 들어와도 되나요? 이걸로 하나 퉁쳐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안 됩니다. 자, 공중보건학 기본은 이미 있어야 돼. 결국 적어도 1회독은 해야 된다는 거죠. 1회독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 요 예방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1회독은 했어.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라고 할까봐 오늘 유인물 나갔을 겁니다. 이 유인물이 공중보건의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공중보건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일명 가로놓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가로놓기에 답을 쓸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같이 할 겁니다. 혼자 하라면 절대 혼자 안 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복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예방학을 이제 볼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복습도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내용도 덧붙이는 과정, 그 이중의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미리 이제 공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이제 밤에 공부를 하면서 소름이 끼칠 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이런 문장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건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궁금했던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문제를 내실 때 이 책을 갖고 그대로 문제를 내셨구나라는 게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번씩은, 그러니까 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반드시 봐야 될 것들이 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선생님들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문장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에 오시면 역시 쪽지 시험이 기다리는데 그 쪽지 시험도 대부분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출문제를 또 다시 한번 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예방의학은 완벽 추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 나눠준 유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환경부터 먼저 들어가요. 자, 환경하면 유임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요. 그럼 그 배출된 물질 때문에 건강권의 피해, 가로 보이지? 환경권의 박탈, 그리고 재산권의 피해를 줄 때 이걸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결국 환경오염의 원인은 누구다? 우리다. 우리가 활동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요새 특징은 월경성 환경오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오염물질이 대한민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이거의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죠. 중국의 오염물질이 다 우리나라로 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오는 거를 월경성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쭉 써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 다 배우셨을 거고. 자, 그냥 환경 관련 용어. 자, 요거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딸랑 요거만 배우면 안 되는 거고, 요거의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돼. 개념 알고, 이거의 원인은 뭐지? 원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거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엘니뇨입니다. 자, 엘니뇨는 원인이 뭐였었냐면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요거의 결과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 같은 경우가 동태평양이 있고 중태평양이 있고 서태평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태평양의 바다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중태평양의 온도도 올라가기 시작해. 바닷물의 온도가. 그럼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건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서태평양은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급성, 호우라고 하나요? 갑자기 멀쩡했던 비가 막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고, 요게 이제 서태평양 지역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매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5년에 한 번씩 아까 말한 요게 가로 안에 있는 단어,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다가 이제는 점점 주기가 짧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 2년, 3년마다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요거 무슨 현상? 예, 엘니뇨 현상입니다.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2, 3도 상승돼서 수개월 동안 지속된 거를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결국, 자, 다시 한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동태평양의 바다 온도가 높아져서 라니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엘니뇨 현상 이후에 나타나는 게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여기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성세제, 비료. 합성세제 또는 비료를 우리가 미친 듯이 써. 그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안에 인이나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인이나 질소가 물에 많이 녹아져 있겠지. 그럼 그거를 인이나 질소가 물에 많이 녹아져 있는 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부영양화라고 해요. 부영양화. 그럼 부영양화 요거를 먹고 사는 플랭크톤이 급증할 거야. 그치? 플랭크톤이 급증하는데 녹색의 플랭크톤이 많아지면 무슨 현상? 녹조 현상. 백색의 플랭크톤이 많아지면 백조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결국 부영양화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뭐야? 적조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적조 현상, 적조, 녹조, 백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색의 플랭크톤이 많아진 걸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부영양화하고 적조 현상은 바로 연결돼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에 가로놓기에는 부영양화 그리고 적조 현상 같이 집어넣으셔야 돼. 그치? 자, 거기 보이시죠? 유기물질, 무기물질, 특히 인이나 질소입니다. 얘네들이 함유된 합성세제, 비료 등이 하수에 다량으로 흘러들어와. 이걸 우린 부영양화라고 하는 거고, 그 부영양화로 인해서 플랭크톤이 과도하게 번식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적조 현상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플라스틱, 비닐계통, PVC를 태웠어. 그러면 시커먼 연기가 나면서 거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가로 안에 말. 다이옥신이 들어있죠. 다이옥신. 그 다이옥신은 뭐 하는 애인데? 얘가 발암물질이죠. 발암물질. 자, 네 번째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된 겁니다. 자, 오존층이 왜 파괴될까요? 파괴된 주요 원유물질이 있죠. 그죠? 이 중에서 지금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산화질소가 이제 가장 큰 애 있어. 걔가 무슨 가스? 응? 무슨 가스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될까요? 프레온가스. 프레온가스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돼요. 그럼 오존층이 파괴되면 그 다음에 유해한 자외선이 오죠. 그 유해한 자외선이 와서 인간에게 두 개의 병을 일으킵니다. 그 조그만 가로 있죠. 두 개. 뭘까요? 피부암, 백내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에는 피부암, 백내장을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프레온가스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있었죠. 자, 빌딩이 많은 대도시에 그날따라 되게 추웠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불을 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공기가 덮여지겠지. 그럼 얘네들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공기가 없으니까 주변부터 공기를 빨아들일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열섬 효과, 열섬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열섬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열섬 현상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날따라 여기가 많아, 먼지가. 그럼 이 먼지가 다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먼지가 위로 올라가서는 바람이 없으니까 멈추겠죠. 결국 먼지 기둥 현상, 먼지 지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 열섬 현상 이후에 먼지 지붕, 먼지 기둥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도 얘기를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열섬 현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하늘이 맑고 바람이 약할 때.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겨울이야, 여름이야? 겨울이죠. 일교차가 심한 겨울이죠. 겨울에 열섬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주로 밤에 일어날까요? 낮에 일어날까요?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고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심지에 이 열섬 현상이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열대야입니다. 자, 열대야는 엘니뇨 등 기상이변의 여파로 여름밤의 기온이 몇 도 이상? 25도 이상. 25도 이상이 된 현상을 우리는 열대야라고 하는 거고요. 25도가 넘어가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을 열대야라고 한다. 자, 7번째입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 이런 혐오 시설은 우리 지역에 두면 안 돼. 자, 무슨 현상? 예, 님비 현상. 님비 현상.
이거랑 비슷한 단어들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3D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을 환영한다. 무슨 현상? 핀피 현상. 핀피 현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혐오 시설은 우리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도 설치하면 안 돼. 그 어디에도 설치하면 안 돼. 뭘까요? 바나나 현상. 바나나 현상. 님비, 핀피, 바나나 현상. 요 세 개는 몽땅 묶어서 뭐? 지역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그러면 여러분 꼭 그래요. 바나나 현상 하면은 우리 지역은 말고 다른 지역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거는 지역 이기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보세요. 어떤 건물을 하나 세워지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 근데 그 나쁜 점은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몽땅 묶어서 지역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 얘도 좀 중요해서 특히 가로 안에 다, 거기 규제 대상 다 써놨습니다. 일단 런던 협약 하면은 무슨 오염을 방지하는 거죠? 응? 아, 폐기물인데 폐기물을 바다에 갖다 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해양 오염 방지입니다. 해양. 그래서 런던 협약 이후로 바다에 갖다 버리지 못하니까 못 사는 나라에 갖다 버렸지.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 갖다 버리는 것도 자제하자라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젤 협약이죠. 그래서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불법 교역을 규제하자. 불법 교역을 규제하자. 이런 거였었습니다. 하여튼 두 개는 짝을 내서 외우셔야 돼. 런던 협약, 바젤 협약. 자, 그 다음에 비엔나 협약. 이거 뭐예요? 비엔나. 오존층이죠. 오비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오존층에 대해서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비엔나 말고 또 하나가 몬트리올 의정서. 그래서 이거는 연도도 외워두세요. 85년에 오존층, 89년 또는 87년도 맞다 그랬습니다. 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 두 개는 워낙 유명하니까. 자, 그 다음 제일 유명한 거는 기후 쪽이겠죠. 그렇죠? 온난화, 이런 기후변화 방지 협약. 자, 1기가 기후변화 방지 협약. 이게 1기입니다. 그 다음에 2기는 어딜까요? 교토의정서죠. 굉장히 유명한 교토의정서. 이게 2기입니다. 3기는 발리 기후변화 방지 협약 로드맵. 이게 3기. 4기는요. 4기는 여기 없지? 4기는 코펜하겐입니다. 2009년에 코펜하겐 협약. 그 다음에 5기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게 5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교토의정서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요거 비교돼서 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신경 쓰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 협약에서 우리 가스 조심하자, 줄이자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 가스가 바로 밑에 보이시죠? 자, 제일 처음 뭐예요? CO2죠. CO2, CH4, N2O, 그 다음에 쭉 옆으로 가서 SF6까지. 그래서 요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요거를 규제하자라는 거였고요. 이 중에서 자, 맨 밑에 온실효과 기여도가 있을 거예요. 몇 퍼센트? 온실효과 기여도가 가장 큰 게 55%나 되는 게 CO2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GWP. 자, GWP는 온난화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CO2를 1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을 지수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아까 온실효과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게 CO2였고, 그러면 GWP가 가장 높은 거는 뭘까요? SF6. SF6가 23,900이나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가 좀 나오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두 해가 제일 중요하다. 자, 맨 처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했었던 거, 그리고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이래요. 그리고 선진국부터 줄이자라고 했었던 거. 이거 무슨 회의? 이게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 그리고 올해 2021년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가 확 바뀌었죠. 예전에 온실가스 줄여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구 온도를 최대 1.5도까지 낮추자라는 걸로 목표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구분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신경 쓰실 게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공기 쪽으로 가면 크게 세 개로 접근했었을 거예요. 하나가 개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실내 오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기 오염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들어갔을 겁니다. 이 중에서 개념에서는 이제 그거겠죠. 뭐 산소, 산소지. 공기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였었죠? 제일 많은 게? 질소. 질소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산소고, 그 다음이 아르곤이라고 했었는데, 아르곤은 우리 몸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하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세 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질소였었습니다. 질소는 몇 퍼센트나 차지하냐면 78%나 차지해요. 그렇죠? 퍼센트를 굳이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산소는 21%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CO2는 0.03%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요거는 외웁시다. 산소는 우리 목숨과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산소는 21%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적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범위가 15에서 50%예요. 이게 적응할 수 있는 범위야. 그래서 50%보다 높으면 우리는 산소 중독증에 걸리죠. 산소 중독증에 걸리고 15%보다 낮으면 산소 저하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에서 50%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기출문제는 이게 나왔을걸요. 자, 산소가 10%야. 그리고 7% 이하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10% 이하. 7% 이하면 당연히 질식입니다. 그럼 10% 이하는 호흡곤란이죠. 호흡곤란.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요게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있었고. 그럼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혹시 군집독이라고 기억하시죠? 군집독하면 몇 퍼센트 이상을 군집독이라고 했지? 0.01%. 맞지? 0.01%는 군집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얘도 10%가 있었고 7%가 있었어. 7% 이상일 때, 10% 이상일 때 있었습니다. 그럼 10% 이상이면 질식이지, 질식. 그치? 7% 이상이면 호흡곤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17인데 달라. 지금 산소랑.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군집독 0.01%. 혹시 ppm으로는 몇 ppm이에요? 1000ppm. 1000ppm.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온열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외웁시다. 정확한 용어를 외우셔야 돼. 그 온열 요소가 있고요. 온열 요소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온열 지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온열 지수. 온열 요소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을 얘기해. 그럼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는데, 그게 기후의 4대 요소예요. 그 4대 요소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을까? 온열 요소. 기온, 기습, 기류, 그 다음이 복사열. 요 4개가 되는 거죠. 요 4개를 우리 온열 요소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온열 지수는 얘네들이 둘둘이 짝을 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온열 지수에는 다시 한번 쓸게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했을 때, 자, 기온과 기습이 만나서 뭔가를 이뤄. 그게 뭘까요? 그게 불쾌지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온열 지수는 이런 것들이구나. 불쾌지수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었죠. 기온, 기습, 기류 3개가 만나는 거. 그러면 이게 감각온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온도. 감각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쾌감대도 있었습니다. 쾌감대. 그죠? 그리고 카타 냉각력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카타 냉각력. 근데 시험 문제는 감각온도 쪽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쾌감대도 묻는 것도 좀 나오긴 했었지만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 모두 합심해서 뭔가를 이룬다고 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등가온도.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었습니다. 등가온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기온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기온. 자, 기온은 일교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 자, 일교차는 하루 중에 최저 기온, 그 다음에 하루 중에 최고 기온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는데, 최저는 언제냐면 해 뜨기 전 30분. 이것도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렇지? 그리고 최고는 오후 2시경. 요거의 차이를 우리 일교차라고 한다. 자, 일교차. 내륙이 클까요? 해안이 클까요? 네, 가로 안에 누가 커요? 부등호 표시해줘야 돼. 내륙이 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내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왜 안 오지? 그렇죠? 내륙이 큽니다. 자, 구름이 적은 날, 구름이 많은 날 언제 클까요? 적은 날이 커요. 그러니까 약간 습기가 있으면 일교차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계곡, 분지, 산림 누가 클까요? 계곡이 큽니다. 계곡이. 자, 고위도, 저위도 누가 클까요? 헷갈리지? 자, 다시 밑에부터 한대 열대 누가 클까요? 자, 요게 제가 이렇게 외우라 했죠. 연고일저 이렇게 외우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연고차는 고위도가 높아요. 확실히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교차는 저위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연교차도 고위도가 높고 일교차도 고위도가 높다. 하다못해 요번은 아니고 저번에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이게 정답이었어. 일교차는 고위도가 높다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책자도 찾아왔을 때 아니었거든. 일저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어디다가 민원을 냈냐면 그 기상청에다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민원을 냈는데 이게 답이 왔거든요. 답이 왔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 자, 위도에 따른 연교차는 고위도로 갈수록 커. 그러니까 연교차는 고위도로 갈수록 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교차는 고위도보다 저위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일저 맞지? 그렇지? 네, 이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기상청에서 그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증빙 자료로 이렇게 이렇게 막 갖고 왔어요. 이렇게 쭉 나와서 결국은 일교차가 적다로 나왔어요. 그런데 기출문제는 일교차가 큰 걸로 답이 맞게끔 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의를 해야 돼. 제의를 하고, 요번에서도 시험 본 거 보니까 답이 2개인 게 있어. 그거 제의했더니 다 복수 정답 처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복수 정답 한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슬쩍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복수 정답 처리한 거죠. 네,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연고 일저가 확실히 맞아요. 이건 기상청에서 얘기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틀리면은 기상청이 그 답변을 이렇게 복사해서 올려주면 자기네들 할 말은 없는 거죠. 아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연고 일저. 그러나 기존의 책에서는 일고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연고 일저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고 일저 여기서 외우시면 되고, 결국 고위도 저위도에서는 저위도가 높아요. 그리고 열대가 더 일교차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온은 일교차에 포커스를 둬야 돼. 요게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신경 써주시면 되고, 네, 기습입니다. 자, 기습에는 우리 한 3개, 4개의 단어를 좀 기억해라 라고 표현했고요. 지금 현재 이 공기 안에 1세제곱미터, 자, 1세제곱미터를 잘라. 그리고 여기 안에 현재 습도, 이게 뭘까요? 현재 얼마나 습도가 있어? 이게 뭘까요? 예, 절대습도입니다. 절대습도. 현재의 습도를 절대습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공간이 포화가 됐어. 그럼 무슨 습도? 포화습도지 뭐. 포화습도. 자, 그럼 요거 2개를 비교하고 싶어. 그럼 비교한 거를 우리는 비교습도 또는 상대습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근데 비교습도는 어떻게 비교했어요? 뭐분의 뭐? 뭐분의 뭐? 포화습도 분의 절대습도로 비교를 한 거지. 그치? 포화습도 분의 절대습도입니다.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이걸 빼기도 했습니다. 뺀 거를 우리 포차라고 해요. 포차는 뭐 빼기 뭐? 포화습도 빼기 절대습도를 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비교습도는 이게 포화습도 분의 절대습도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이게 100이 나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지금 포화가 됐다는 거지. 그럼 요거는 언제? 하루 중에 언제? 새벽이에요? 낮 2시? 그러니까 낮 2시예요. 새벽이지. 새벽에 우리 나뭇잎에 이슬 미치는 거. 그러면 그만큼 포화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자, 볼게요. 맨 처음에 기억은 현재 공기 1세제곱미터에 함유된 수증기량이니까 절대습도. 그치? 두 번째는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포화습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포화 수증기량분의 그 온도에서의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니까 절대습도죠. 그래서 요거는 비교습도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리을번은 포화습도에서 절대습도를 뺐으니까 포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류로 갑니다. 자, 기류는 0.5m/s 이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불감기류라고 하지. 불감기류. 바람이 불긴 부는데 내가 느끼지 못해.
근데 이 불감기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내나 의복 안에 항상 존재해. 그래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이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류의 측정기. 자, 실외, 풍차 속도계, 아네모메타. 실내는 카타 한란계, 카타 온도계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카타 온도계 같은 경우 눈금이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도에서 95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100도에서 95도로 내려가는 시간을 몇 번 측정해서 이걸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 카타 온도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열. 자, 복사열은 그러니까 모든 물체에 열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물체, 예를 들어 책상도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볼펜에도 열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열의 근원은 뭐죠? 자외선이에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이지. 태양으로부터 오는 적외선의 역할, 적외선의 기능 때문에 모든 물질이 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복사열은 태양 에너지의 50%를 차지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야.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이렇게 열이 있게 된다. 이렇게 있고, 혹시 요거 뭘로 측정하는지 아세요? 복사열? 우리 기온은 건구 온도계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기습은 습구 온도계로 측정합니다. 했지? 자, 그럼 복사열은 무슨 온도계로 측정할까? 흑구 온도계로 측정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후의 4대 요소, 온열 요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열 지수 들어갈게요. 온열 지수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체감 온도, 시료 온도, 등감 온도라고도 하는 거 뭘까요? 감각 온도지. 감각 온도. 자, 감각 온도는 기온, 기습, 기류의 3인자가 종합작용을 해서 실제 인체에 주는 온도 감각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감각 온도는 세 개라고 했습니다. 기온, 기습, 기류. 세 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요거를 외우시라고 해서 제가 니은번 아예 피워놨습니다. 기습 몇 %? 몇 %? 100%. 옳지. 기류. 0m/s. 1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이죠. 단위는 화씨. 그러니까 니은번에 그걸 쓰셔야 돼. 기습 감각 온도입니다. 기습 100%. 그리고 기류 0m/s. 1대 기온 화씨입니다. 화씨. 이거를 우리 감각 온도로 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 알아야 돼. 그렇죠? 이해를 못하시면 저한테 표시해 주세요. 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공중보건을 이래도 했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 표시를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쾌감대입니다. 쾌감대는 뭐의 상호작용이야? 자, 누가? 쾌감대. 제가 말씀드렸죠? 기온, 기습, 기류의 상호작용이야. 그런데 인터넷 뒤져보시다 보면은 어떤 분은 어떤 인터넷에 거기에서는 기온 기습만 나와. 그러면 기온 기습이 맞아요? 아니면 기류까지도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상태니까 기류는 신경 안 쓴 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바람이 없는 거니까 신경을 쓴 거 아니야?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기온, 기습, 기류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기온, 기습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문제 풀 때 상대적으로 들어가셔야 돼. 다른 거를 좀 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적 온도입니다. 최적 온도는 지적 온도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가장 좋은 온도를 쾌적 온도라고 표현하는 거, 최적 온도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는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겨울의 최적 온도가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가 겨울은 좀 낮아. 그 이유는 무슨 현상 때문에? 우리가 기온에 뭐 됐기 때문에? 순화됐기 때문에. 순화라고 표현합니다. 순화됐기 때문에 추위에 순화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적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순화에 대해서 제가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는 건가? 근데 이걸 해야지만 이거에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우리 순화에는 기후 순화는 크게 두 개 있었는데 개인적 수능성, 그 다음에 민족적 수능성. 기억나시나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뉘죠. 대상적 수능성, 그리고 자극적 수능성.
그 다음이 수동적 수능성. 요렇게도 나눌 겁니다. 그치? 개인적인 개인적인 순화 현상은 나는 추위에 강해. 아니야, 나는 더위에 강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민족적 수능성은 그 민족이 더위에 강해. 그 민족이 추위에 강해. 이런 민족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은요. 사계절이 있잖아. 우리는 추위든 더위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치? 자, 대상적 수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상적 수능성은 뭐냐면 세포가 또는 기관이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요 대상성 수능성이 없는 아이들이 꽤나 많다. 그래서 겨울에 아이들 그 체육 시간에 바깥에서 축구하잖아요. 그래서 축구하다 보면 좀 이따 애가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나요. 그럼 너 뭐야? 그랬더니 저 약간 추위 알레르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너 춥니? 그랬더니 춥진 않는데 내 몸이 알레르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포나 기관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상적 수능성이라고 하는 거고, 자, 자극적 수능성은 제가 예를 하나 드렸었는데 겨울잠에서 깨나는 걸 자극적 수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 내내 겨울잠 자다가 날씨가 따뜻해졌어. 그럼 따뜻한 날씨가 자극이 돼서 깨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자극적 수능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반면에 수동적 수능성은 너무 날이 추우니까 겨울잠 자러 들어가는 거지. 그걸 우리는 수동적 수능성 순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순화하면서 약간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왔습니다. 대상적인 순화.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불쾌지수. 불쾌지수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계산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일단 불쾌지수, 뭐와 뭐의 영향일까요? 기온과 기습의 영향이야. 기온과 기습의 영향으로 인체가 느끼는 불쾌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불쾌지수 구하는 식, 요거 나왔습니다. 계산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건구 플러스 습구. 이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건구 온도가 몇 도, 습구 온도가 몇 도인 거에 불쾌지수를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건구 플러스 습구 섭씨야 0.72 플러스 40.6. 그리고 화씨로 한다면 0.4 플러스 15. 저는 아직 못 외웠습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 진짜 제가 어떻게 외우는 순간 이제 팁을 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외우셨다면 좀 팁을 알려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불쾌지수가 70보다 작아. 그러면 몇 퍼센트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까요? 70보다 작아. 10%입니다. 10%. 자, 자가가 아니라 크구나. 70보다 커. 그렇죠? 그 다음에 75보다 커. 50%입니다. 80 이상이면 100%. 100%. 그리고 100%인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해. 너 왜 내 옆에서 숨 쉬어 하는 거? 뭘까요? 85 이상입니다. 85 이상. 반대로 몇 이하면 모든 사람이 쾌적함을 느낀대. 몇? 65. 외우셔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10, 50, 그 다음에 뭐 85, 6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타 냉각력입니다. 자, 카타 냉각력은 모의 세 요소래. 자, 모, 기온, 기습, 기류. 요 세 개 요소가 종합해서 인체 열을 빼앗는 힘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열평가지수.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온열평가지수는 일명 WBGT라고 합니다. WBGT. 온열평가지수야. 그 온열평가지수는 뭐가 관련을 한 거냐면, 자, 습구,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또 그러니까 이게 습구, 그 다음에 흡구, 그 다음에 온도야. 그러니까 뭐냐면 습구니까 기습이지. 그리고 흡구니까 복사열이지. 그 다음에 온도니까 기온이죠. 뭐가 빠진 거예요? 네 개 중에 뭐가 빠진 거야? 기류가 빠진 거죠. 결국 기온, 기습, 복사열 요 세 개가 영향을 미치는 걸 온열평가지수 또는 WBGT라고 표현합니다. 자, 얘도 계산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WBGT 같은 경우는 그 보통 보건학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우리 연구사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요 계산하는 방법이, 자, 쓸게. 실외가 있고 실내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우리 책에는 예전에 공중보건학 책에는 있습니다. 실외는 0.7 WT 플러스 0.2 GT
플러스 0.1 dt야. 자, WT가 습구입니다. 그리고 GT가 복사열입니다. 그러면 DT는 뭘까? 건고온도겠지. 건고온도. 실외는 기온, 그 다음에 기습, 그 다음에 복사열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실내입니다. 자, 실내는 0.7 WT 플러스 0.3 GT. 실내는 건고온도가 신경 안 써요. 건고온도가. 그래서 0.7, 0.3. 여긴 쉬워요. 0.7, 0.2, 0.1이고 얘는 0.7, 0.3이야. 네. 그렇게 해서 실내는 건고온도가 없어요. 네. 그게 WBT 구하는 식. 그래서 요거 물어보는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의 종합 상태를 등가 온도라고 한다. 등가 온도. 자, 그 다음에 공기의 자정작용. 자, 공부를 좀 해갖고 오셨으면 됐을 텐데 공부를 안 해갖고 오셨겠지. 자, 우리 공기의 자정작용을 항상 뭐랑 비교했냐면 물의 자정작용과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자정작용, 물의 자정작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공기. 바람에 의한, 바람에 의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희석이 되지.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 그럼 물에서는요, 바람에 의한 거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러면 2번. 자, 눈이나 비에 의한, 세정작용. 세정작용. 그러면 물은요, 눈이나 비에 의한 희석작용이 있는 거죠. 희석작용. 희석작용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외선 있죠? 자외선에 의한 소독작용 일어납니다. 그러면 물은요? 물도 일어나겠지. 그쵸? 자외선에 의한 소독작용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식물 밤에는 O2, CO2 이거 아시죠? 그래서 밤에는 O2를 뿜어내고 그 다음에 낮에는 CO2를 먹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 그래서 O2, CO2 교환작용 일어납니다. 자, 물속에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물속의 식물. 물속에도 식물이 있거든요. 물속에서도 일어나요. 물속에도 물에 그 수중식물이 있잖아요. 수중식물에 의해서 O2, CO2 교환작용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어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존 있잖아. 오존도 있고 산소도 있잖아. 그렇죠? 그 오존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 일어나죠. 그러면 물속에서는요. 물속에서는 산화작용이 일어나긴 하는데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산화작용이야.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산화. 그리고 혐기성 미생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속에는. 그래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환원도 일어납니다. 결국 물속에서는 산화, 환원이 다 같이 일어나. 그런데 공기 중에서는 산화만 일어나요. 그치?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랑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갔어. 그 여기 있는 먼지를 쭉 가라앉을 겁니다. 그 먼지가 가라앉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침강이라고 합니다. 침강. 그런데 비해서 이건 이제 공기 쪽이야. 그 물 쪽에서도 우리 물장구치 다 가벼워. 그 물속에 있는 찌끄러기 쭉 가라앉을 거야.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침전이라고 합니다. 침전. 그래서 여기 헷갈려. 침강하고 침전이 헷갈립니다. 침강. 어떤 친구는 강이니까 물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제발. 공기는 침강이고 물은 침전.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요거 말고도 물은 폭기도 있어요. 폭기. 폭기도 있고, 제가 예전에 분수 같은 데 보면 먼지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치고 돌아다닌다라고 했거든요. 응집도 있어요. 응집. 근데 공기 쪽에서도 응집이 있긴 하는데 하여튼 그 물에서 응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기의 자정작용, 또 물의 자정작용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공기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공기 오염으로 들어갑니다. 자, 실내 공기 오염 하면은 실내 공기 탄산가스 농도 몇 %?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갔는데 0.01%라고 얘기했는데 0.01 맞아, 근데? 확실히? 응?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 0.01이 맞아요? 0.1이 맞아요?
몰라? 0.1 아니야? 내가 계속 헷갈려서 그래요. 0.01이야, 0.1이야? 0.1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를 헷갈리게 만드니까 또 계속 저도 헷갈리는 거야. 0.1이 맞아, 0.1. 0.1%입니다. 퍼센트는 1000ppm. 아까 그거 틀려 0.01 아니야, 0.1입니다. 그리고 1000ppm.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밀폐된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 밀폐된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 이걸 뭐라고 했냐면, 빌딩 증후군이죠. 그래서, 사무실 근로자 30%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무실 직업병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벽지, 바닥지, 페인트에서 나오는 포르말데히드 벤젠 하면은 무슨 집 증후군? 새집 증후군. 새집 증후군은 몇 개월의 피크다? 6개월의 피크입니다. 몇 년까지 간다? 3년까지는 간다. 3년까지. 자, 요거의 반대가 헌집 증후군이지. 뭐 헌집 증후군은 몇 년 이상이 된 집에서 나타난다. 10년 이상. 10년 이상인 집에서 나타나요. 결국 3년 이상 10년 이내 그 집이 가장 좋은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실내, 제가 이제 여기서는 유의문을 드리진 않았는데, 실내 공기 하면 유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 기준이 있고 또 하나가 권고 기준이 있을 겁니다. 요거 우리 책에는 있었었죠. 유지 기준, 권고 기준. 이거 항목 외우셔야 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당연히 우리 연구사 쪽에서 나옵니다. 근데 워낙 많아서 제가 여기다 그냥 안 해놓은 거고, 이건 따로 뭐 법을 찾아볼 수 있는 책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대기오염으로 갑니다. 대기오염 하면은 현대 환경오염의 특징 4가지가 있었습니다. 산업기술의 다양화, 그러니까 다양화를 얘기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누적화. 세 번째는 다발화. 네 번째가 농촌에게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 광역화지. 그래서 크게 4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자, 대기오염물질 혹시 기억하시나요? 점오염원, 선오염원, 면오염원. 기억하시나요? 자, 점은 화력발전소처럼 큰 거. 그리고 화력발전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면오염원 하면은 가정집, 조그만 집이 다다다닥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선오염원은 차나 비행기, 뭐 기차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오염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로 가면 점오염원, 비점오염으로 나뉘죠. 물로 가면. 그럼 점오염원 하면은 관리가 쉬운 거를 우리가 점오염원이라고 한다. 비점오염원은 관리가,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래서 관리가 불가능해. 그걸 우리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오염원 하면 크게 3개가 있었었죠. 하나가 생활하수. 그 다음이 산업폐수. 그 다음이 축산폐수. 그래서 크게 3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점오염원의 대표적인 거. 그러면서 이거 갖고 우리 또 장난도 놀았을 거예요. 자, 요거 BOD 큰 거 순으로 얘기해 보세요. BOD가 가장 크네. 누굴까요? 산업폐수가 가장 크겠지. 그리고 생활하수. 그리고 축산폐수. 그런데 발생량 기준은요? 발생량 기준. 자, 어떤 애가 가장 많이 나올까? 생활하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업폐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 순이다. 네, 이렇게 있고, 오염광 같은 경우는 관리가 불가능한 거죠.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가장 많은 거는 비점오염원이 가장 문제다라고도 표현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거기 유의물에 보시면, 화력발전소 등과 같은 대형 배출 시설이니까 이거는 무슨 오염원? 점오염원. 그 다음에 니은번, 자동차, 기차, 비행기니까 이거는 선오염원. 자, 디귿번, 도시지역과 일반 주택과 같은 소규모 배출 시설이니까 면오염원. 네, 그렇게 나눕니다. 자, 그리고 또 대기오염은 또 이렇게도 나눠요. 1차 오염물질, 2차 오염물질로 나뉘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1차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도 나뉘죠. 1차 오염물질은 뭘로 나눠요? 가스상 물질, 그 다음에 입자상 물질, 이렇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스상인지 입자상인지 이거는 느낌으로 그냥 알아서 골라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오염물질은 굴뚝에서 바로 나온 것을 얘기를 한 거고, 굴뚝에서 바로 나온 아이가
자외선에 의해서 성격이 이상한 아이로 바뀐다라고 했고, 그거를 우리 2차 오염물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2차 오염물질로,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2차로 가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1차 중에서 2차로 가는 아이가 따로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누가 가죠? 일단 NO2 가죠. 자, 그리고 또 HC, 그리고 유기물, 이런 애들이 뭐를 받으면? 자외선을 받으면 2차로 됩니다. 2차 얘기 좀 해주세요. 오존 대표적이죠. 또 PAN, 또 PBN, 또 예? NO2. NO2 또 있어요? 네, 있어요. 얘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알데히드. 이런 애들이 모두 2차 오염물질. 그리고 얘가 뭐를 형성해요? 스모그를 형성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빛이 있을 때 스모그가 형성되는 거니까 광합적 스모그라고도 표현합니다. 광합적 스모그. 자, 그래서 2차 오염물질 이거 되게 중요하고 가는 애들도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2차 오염물질, 자, 거기 1차 오염물질의 입자상, 가스상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 가스상 물질 대표적인 아이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두 가지 있는데 NOx, 그 다음에 SOx. 얘네들이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2차 오염물질에 나머지 혹시 없는 것도 써주세요. NO2도 없고 알데히드도 없습니다. 여기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러한 광학적 스모그의 발생 조건, 자, 어떤 게 클수록? 박스 안에 있을 겁니다. 광학적 스모그의 발생 조건. 누가 클수록? 자외선이 클수록. 자, 두 번째, 무슨 시간일수록? 낮 시간일수록. 자,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클수록. 그 다음에 환기량이 적을수록. 환기량이 적다는 건 바람이 적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역전증이 형성이 되고, 바람이 적을수록 네, 광학적 스모그가 발생이 된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오염의 현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현상에는 기온 역전. 자, 기온 역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사성 역전, 친각성 역전.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건 뭐야? 잠깐만요. 자, 이게 뭐였는지 얘기해 주세요. 자, 그날 저녁, 그 전날 해가 강하게 내렸죠. 그리고 밤이 됐어요. 그럼 밤이 되면 해가 졌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식어, 얘가 먼저 식어. 땅이 먼저 식어, 공기가 먼저 식어. 땅이 먼저 식는다 그랬습니다. 땅이 식으니까 여기랑 땅이랑 접해 있는 애도 식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난 거지. 이거 무슨 역전이라고 해요? 복사성 역전이라고 합니다. 복사성 역전이고, 이거는 땅과 접해서 일어났다 해서 접지성 역전이야. 언제만 일어나요? 밤에만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반면에 친각성 역전은 뭐 있었어? 고기압층이죠. 고기압층이 무거우니까 얘가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오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계속 열을 흡수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밑에보다 열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 친각성 역전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대부분 대낮에 일어난다 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복사성 역전은 무슨 스모그를 형성시켜? 밤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스모그? 흑색 스모그를 유발시킨다. 그런데 비해서 친각성 역전은 무슨 스모그? 백색 스모그를 유발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놓으세요. 복사성 역전에는 밤에만 발생하고 흑색 스모그를 유발시킨다. 그런데 비해서 친각성 역전은 고기압, 중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낮에 일어나는 거고, 백색 스모그를 유발시킨다. 이러면서 스모그가 일어나는데, 스모그, 런던형, LA형 엄청 유명한, 그쵸?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예방의학에도 그 런던형 스모그가 일어나는데, 런던형 스모그 이후에 그 법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그거 하나 쓰세요. 런던형 스모그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모그가 싹 사라지고 그걸 끝인 줄 알았더니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1956년 청정대기법이 제정이 됩니다. 청정대기법이 제정이 돼요. 여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아주 오래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청정대기법. 그래서 클린 에어 액트야. 클린 에어 액트가
가 제정이 됐다. 이게 런던 스모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비교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야. 자, 런던형 스모그는 무슨 스모그? 아, 시간이 다 됐다고 하셔서 일단 여기까지 좀만 쉴게요. 쉬고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